팥하면 생각나는 음식이 있으신가요? 저는 사람들이 평소에 팥을 많이 안 먹는다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팥이 들어간 음식이 많이 있더라고요. 팥에 함유된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이 혈관 내 활성산소를 제거해주기 때문에 혈관 세포 손상을 예방해줄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또 이 안토시아닌은 혈관 내에 생기는 염증을 줄여서 염증성 질환에도 좋은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서 고지혈증 예방에도 도움이 되며 심장 질환의 위험도 줄이는데 큰 효과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팥도 드실 때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과하게 많이 드시면 팥의 이뇨작용 때문에 몸에 무리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팥 이렇게 드시면 당뇨가 사라지고 뱃살이 쏙 빠집니다. 여러분, 겨울에 동지가 되면 우리가 무얼 먹나요? 바로 팥죽이죠. 또 겨울 간식으로 이 팥이 들어간 붕어빵, 호빵 같은 간식도 자주 먹는데요. 이 팥과 함께 먹으면 보약과 같은 효과를 만들 수 있는 식품들도 있고 또 잘못 먹으면 오히려 건강에 마이너스가 되는 음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팥의 효능 8가지와 드실 때 주의할 점, 그리고 함께 드시면 좋은 음식 4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팥하면 생각나는 음식이 있으신가요? 저는 사람들이 평소에 팥을 많이 안 먹는다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팥이 들어간 음식이 많이 있더라고요. 대표적인 음식은 시루떡이 있고요. 그리고 겨울에 간식으로 많이 먹는 붕어빵, 또 우리가 제과점에서 사 먹는 빵들에도 팥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 있습니다. 또 여름에는 제일 좋아하는 팥빙수도 있고요. 겨울에는 동지가 되면 팥죽도 먹게 되죠. 자, 이런 팥 요리를 집에서 해 먹는 경우도 많은데 팥을 집에서 직접 삶을 때 혹시 소다를 넣고 삶는 분들 많지 않으시나요? 팥을 삶을 때 이 소다를 넣게 되면 팥의 색상이 더욱 선명해지고 팥을 더욱 부드럽게 해주어서 팥을 삶는 데 걸리는 시간을 줄여주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앞으로 절대 이 소다를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소다를 넣고 팥을 삶게 되면 팥의 영양소가 파괴가 돼서 우리가 팥의 좋은 성분을 모두 흡수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그런 팥 요리를 하는 게 좋은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팥을 삶을 때는 먼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세척해서 이물질을 모두 제거해 주시고요. 물에 담가서 한 4시간 정도를 충분히 불려주세요. 그렇게 해서 불린 팥을 물에 넣어서 삶아주시면 붉은색의 팥 삶은 물이 생기죠. 이 팥 삶은 물이 건강에 정말 좋다는 사실 알고 계실까요? 그 이유는 팥에 들어있는 사포닌이란 성분 때문인데요. 간혹 팥 삶은 첫 물에는 팥에 독소가 있어서 버려야 한다는 분들이 계시기도 하는데요. 이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왜냐하면 팥 삶은 첫 물에 이 사포닌 성분이 가장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거를 버리지 마시고 따로 담아두었다가 하루에 한두 잔씩 차로 드셔보시면 아주 좋아요. 자, 그럼 이제 팥의 효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첫 번째는 혈관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앞에 말씀드린 팥물은 혈관 청소부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팥에 함유된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이 혈관 내 활성산소를 제거해주기 때문에 혈관 세포 손상을 예방해줄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또 이 안토시아닌은 혈관 내에 생기는 염증을 줄여서 염증성 질환에도 좋은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서 고지혈증 예방에도 도움이 되며 심장 질환의 위험도 줄이는데 큰 효과가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조선시대 기록에 보면 이 팥물로 세안을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팥물로 세안을 하면 피부에 노폐물을 제거하는 데도 좋고 피부를 맑고 건강하게 해준다고 하네요. 비누가 없던 시절에 이 피부 건강을 위해 사용했던 선조들의 지혜가 정말 놀랍지 않나요? 자, 팥의 효과 두 번째는 당뇨병의 개선에 도움을 주는 겁니다. 2014년에 발표된 한 연구에서 팥을 섭취할 때 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 수치와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된다고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고가 됐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약 4주 동안 매일 팥을 섭취하게 했는데 당뇨 환자들의 공복 혈당 수치가 무려 평균 19.5%가 감소하였고 인슐린 저항성 또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서 당뇨가 있거나 혹은 당뇨 예방에 필요하신 분들은 꼭 팥을 꾸준히 드셔보시기를 한번 권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팥의 효능은 몸의 부종을 제거하고 다이어트에 도움을 주는 겁니다. 자, 잘 보세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TV에서 연예인들이 이 팥으로 다이어트를 해서 효과를 봤다고 했던 적도 있었고요. 한의학 책 중에 본초강목이라는 책에 보면 팥을 오랫동안 먹으면 여위고 마르기 때문에 살찐 사람이 먹는 것이 좋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밖에 일반 한의원에서 다이어트 처방을 할 때도 이 팥을 쓰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팥에 들어있는 칼륨 때문입니다. 팥에는 쌀의 10배 이상 그리고 바나나의 약 4배 이상의 아주 고함량의 칼륨이 들어있는데요. 이
칼륨이 몸 안에 나트륨 배출을 도와주기 때문에 당뇨 환자들의 신장 부담을 줄일 수가 있고요. 또 혈압 상승을 억제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또한 이뇨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몸의 부종을 줄여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물살이라고 부르는 체질들이 있죠. 좀 잘 부으면서 살이 잘 찌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이 다이어트 할 때 이 팥을 이용해 보시면 아주 좋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연구 결과도 있었는데요. 실험쥐에 팥 추출물을 먹여봤습니다. 그랬더니 근육 손실 없이 체지방 함량이 약 30% 정도가 줄었고 몸무게도 37%가 감소했다고 하네요. 뭐 사람과 완전히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 분명히 팥이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된다는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팥의 효능은 변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겁니다. 팥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사포닌뿐만 아니라 많은 양의 식이섬유가 들어있기 때문인데요. 사과에 비해서 약 10배나 많은 식이섬유가 들어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그래서 팥을 섭취하게 되면 이 식이섬유가 장 운동을 활발하게 만들어주면서 또 대변도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배변 자체가 좀 원활하게 될 수가 있고요. 또한 이 식이섬유는 장에 있는 유익균들에게 풍부한 먹이를 제공해주는 효과가 있는데요. 그래서 장내에 있는 유익균들의 증식에도 직접적으로 효과를 주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장의 전반적인 환경을 좋게 바꿔줄 수가 있고, 이것은 몸의 면역력의 향상과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뭐 요즘에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제품들 많이 드시는데, 프로바이오틱스를 복용하실 때 이 팥을 함께 드셔보시면 그 효과가 더 커지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다섯 번째 팥의 효능은 탈모 예방에 도움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게 되면 보통 이제 이 머리숱이 점점 줄어들고 머리가 빠지게 되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요. 팥과 함께 천연 탈모약이라 불리는 수수를 함께 드셔보시면 이 탈모 예방에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그 이유는 바로 팥과 수수에 들어있는 비오틴이라는 성분 때문인데요. 이 비오틴은 모발의 모공에서 자라는 단계부터 이제 필요하고, 손상된 머릿결이 재생되는 데까지 관여하는 정말 중요한 성분입니다. 건강한 머릿결을 만드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성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비오틴이 만약에 몸속에서 이제 부족해지면 머리카락이 얇아지면서 성장이 잘 안 되게 되고, 또 많이 빠지면서 두피 건강 자체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두피가 건조해질 수도 있고요. 가려움증이 생기면서 탈모를 가속화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팥에는 이 비오틴뿐 아니라 모발 성장에 도움이 되는 아미노산 또한 풍부하고, 아까 말씀드린 수수에는 미네랄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 머리카락을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아주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게 되고요. 또한 팥과 수수에 함유된 항산화 물질들이 머릿결을 상하게 하는 프리라디칼 성분을 중화시켜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머리카락 건강에 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팥의 효능은 쌀을 주식으로 하는 우리나라 사람에게 꼭 필요한 탄수화물 소화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는 팥에 함유되어 있는 비타민 B의 역할 덕분인데요. 이 비타민 B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에너지로 변환시켜서 우리 몸에 충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신경 전달 물질인 뉴로트랜스미터의 합성에 관여해서 이 뇌신경을 건강하게 하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팥을 잘 섭취하시면 뇌를 건강하게 해서 치매 예방에도 일정 부분 효과를 받으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앞에서 팥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이 수수가 나왔었죠.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바로 호박입니다. 호박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영양 성분들이 풍부하지만 호박에는 비타민 B가 없기 때문에 호박과 팥을 함께 드시면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효과가 있고요. 또한 호박에도 소화 기능을 개선해주는 기능이 있어서 팥과 함께 드시면 그 시너지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팥처럼 호박에도 이뇨작용이 있는데요. 팥과 호박의 이뇨작용은 과정은 조금 다릅니다. 팥은 몸속의 부종, 노폐물, 독소를 빨아들인 다음에 이것을 배출해주는 이뇨작용을 하고요. 호박은 신장에서 만들어지는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해서 이뇨작용을 촉진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신장에 과다하게 축적되는 수분을 배출하는 역할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더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일곱 번째 팥의 효능은 빈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겁니다. 보통 우리 몸에 철분이 부족해지면 빈혈 증상이 나타나게 되죠. 어지럽고 두통이 생기거나 또 몸에 힘이 없어서 체력이 떨어지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팥에는 앞에서 얘기했던 단백질, 식이섬유, 칼륨, 비타민, 비오틴뿐만 아니라 바로 칼슘과 철분이 아주 많이 풍부합니다. 팥에 함유된 철분의 함량이 우유의 약 100배나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팥을 드시면 철분 부족으로 인한 빈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빈혈이 있으신 분들은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덟 번째 팥의 효능은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데 도움을 주는 겁니다. 팥에 함유된 비타민 B가 이 신경계를 안정화시켜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오는 여러 가지 증상들을 줄여줄 수가 있고요. 또 팥에는 마그네슘의 함량도 높은데요. 마그네슘 또한 신체의 스트레스 반응을 조절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줍니다.
팥입니다. 그래서 팥 속에 들어있는 이 마그네슘을 통해서도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우리 몸이 회복되는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팥에는 복합 탄수화물도 풍부한데요. 이 복합 탄수화물은 천천히 소화가 돼서 우리 몸의 급격한 이 혈당 상승을 방지해주고 일정한 에너지 공급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우리가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에너지 공급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줘서 스트레스를 관리하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팥도 드실 때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과하게 많이 드시면 팥의 이뇨작용 때문에 몸에 무리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바로 찹쌀과 함께 드시는 겁니다. 팥죽을 끓일 때 찹쌀을 넣어서 함께 죽을 만드는 경우도 있고 또 이 쫄깃한 찹쌀로 경단이나 새알을 만들어서 넣어 먹는 경우도 있죠. 이 선조들의 지혜가 참 정말 놀라운데요. 이렇게 찹쌀과 팥을 함께 드시면 팥 때문에 몸 안의 수분이 과하게 빠져나가는 것을 이 찹쌀이 막아주는 효과가 있어 문제가 생기지 않게 도와주는 겁니다. 다만 팥은 좀 찬 성질이 있기 때문에 장이 좋지 않은 분들이 이 팥물을 많이 드시거나 하면 소화불량, 복부팽만, 복부의 통증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면서 조금씩 드셔보시는 게 좋고요. 이런 점이 혹시 불편하거나 하신 경우에는 바로 생강이랑 함께 드셔보시면 이 불편함을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강은 따뜻한 기운이 있기 때문에 이 생강의 따뜻함이 팥의 차가운 기운을 중화시켜서 장에 무리를 덜 주게 되고요. 또 팥에는 항암 효과가 뛰어난 안토시아닌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 생강의 매운맛을 내는 진저롤과 쇼가올 성분이 몸속의 발암물질을 제거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강을 드실 때 이것을 쪄서 말려서 드시면 이런 효과가 약 10배 정도 증가하게 된다고 하니까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칼슘이 뼈를 이루는 주 성분인 거 잘 알고 계시죠? 마그네슘은 이런 필수 미네랄인 칼슘의 흡수를 도와주기 때문에 녹두가 뼈 건강에도 놀라운 효능을 발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녹두는 기본적으로 성질이 차기 때문에 몸이 찬 분들은 좀 주의해서 드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녹두의 껍질을 벗기고 드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늘이랑 같이 드시면 몸이 좀 찬 분들도 조금 더 편하게 녹두를 드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늘은 녹두와 반대로 따뜻한 성질이 있죠. 그래서 같이 복용하시면 녹두의 찬 성질을 중화시켜 줄 수가 있어요. 또 이뿐만 아니라 마늘이 대표적인 사실 알고 계시나요? 녹두는 이렇게 드셔야 당뇨가 예방이 되고 혈당이 쑥 떨어집니다. 한의학에서는 약으로 사용할 정도로 아주 약효가 뛰어난 식재료가 바로 녹두예요. 우리 선조들은 이 약효를 잘 알고 일반 가정에서도 많이 사용을 했었고요. 이런 녹두가 만병의 근원인 고혈압과 당뇨에도 좋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런데 이렇게 좋다는 녹두도 우리가 잘 알고 먹어야 되는데요. 잘못 드시면 우리 몸에 독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잘 알고 드시면 보약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녹두는 어떻게 또 무엇과 먹어야 되고 녹두를 드실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보통 녹두의 약간 거친 식감을 좀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껍질을 까고 녹두 속 알맹이만 드시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녹두에 놀라운 효과를 가진 영양 성분들은 거의 다 껍질에 있기 때문에 녹두 껍질은 반드시 함께 드셔야 돼요. 녹두에는 기본적으로 식이섬유가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고 소화를 돕는 효소가 많아서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이 드시면 도움이 많이 되고요. 녹두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식이섬유가 우리의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서 변비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 소화를 돕는 효소가 장내의 유익균을 풍성하게 해주기 때문에 장 건강을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기력이 많이 약해진 환자에게 녹두죽을 먹여서 몸을 회복시켜 주기도 했었어요. 그만큼 몸이 약해진 환자들의 몸에도 흡수가 아주 잘 될 만큼 녹두가 우리 몸에 좋다는 거겠죠. 놀랍게도 녹두에는 마그네슘, 칼슘과 같은 미네랄 성분들도 아주 풍부한데요. 이 풍부한 칼슘은 골다공증을 예방해주고 뼈를 튼튼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칼슘이 뼈를 이루는 주 성분인 거 잘 알고 계시죠? 마그네슘은 이런 필수 미네랄인 칼슘의 흡수를 도와주기 때문에 녹두가 뼈 건강에도 놀라운 효능을 발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녹두는 기본적으로 성질이 차기 때문에 몸이 찬 분들은 좀 주의해서 드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녹두의 껍질을 벗기고 드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늘이랑 같이 드시면 몸이 좀 찬 분들도 조금 더 편하게 녹두를 드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늘은 녹두와 반대로 따뜻한 성질이 있죠.
그래서 같이 복용하시면 녹두의 찬 성질을 중화시켜 줄 수가 있어요. 또 이뿐만 아니라 마늘이 대표적인 항암 식품인 사실 알고 계시나요? 마늘 속에는 S알릴시스테인과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들이 암세포를 억제해주고 사멸시켜주는 아주 큰 효과가 있습니다. 또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이 많이 들어있어서 나쁜 콜레스테롤의 생성을 막아주고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체내에 지방의 대사를 촉진시켜주는데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많죠. 이 다이어트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방 분해를 통해서 체지방을 제거해주고 비만을 예방하는 효과가 함께 있는 거죠. 그래서 마늘을 녹두와 함께 드시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 더 보약으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마늘이랑 녹두를 함께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좀 알아볼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바로 마늘 녹두밥을 지어서 먹는 건데요. 녹두를 물에 충분히 불린 다음에 밥을 하시면 이 녹두 껍질에 있는 그 거친 식감들을 많이 완화를 시켜서 편하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녹두하면 생각나는 대표적인 음식이 있죠. 바로 녹두 빈대떡이죠. 아주 맛있죠. 맛있는 녹두 빈대떡에 돼지고기를 갈아서 함께 부쳐서 먹기도 하죠. 이 방법이 영양학적으로 아주 탁월한 조합이 됩니다. 왜냐하면 녹두에 부족한 필수 아미노산인 트립토판 같은 성분이 돼지고기에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트립토판이나 이제 메티오닌 같은 필수 아미노산은 우리 몸에서 기본적으로 합성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섭취를 해야 하고요. 돼지고기에는 이런 아미노산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기력이 떨어지고 처지시는 분들이 녹두와 돼지고기를 함께 드시게 되면 기력을 회복하는 데도 아주 좋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돼지고기에는 단백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근육을 튼튼하게 해주는 데도 도움을 주고 풍부한 비타민 B1이 우리 몸의 피로 회복 과 신경을 안정시키는 데도 매우 효과가 좋습니다. 또 돼지고기에는 철분도 아주 풍부해서 나이가 들면서 부족해지는 철분을 보충하는 데도 아주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필수 지방산인 리놀레산이 많아서 동맥경화나 고혈압 같은 성인병을 예방할 수 있고 아연이나 셀레늄, 비타민 B6 등의 영양소는 우리 몸의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에도 도움을 주거든요. 녹두는 또 혈당을 낮춰주고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주는 효능이 있어서 당뇨 관리에도 너무 좋은 식품입니다. 풍부한 식이섬유가 소장에서 당의 흡수를 지연시켜주기 때문인데요. 또한 다양한 미네랄과 비타민이 당뇨로 인한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에도 좋은 효과가 있고요. 이때 녹두를 팥이랑 함께 드시면 이런 효과가 매우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팥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이 풍부하게 들어있고 혈관의 활성산소를 제거해주고 혈관 세포의 손상을 예방해줘서 혈관을 깨끗하고 아주 건강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는 겁니다. 2014년에 발표된 한 연구에서 팥을 섭취하면 어떤 이점이 있는지가 나왔는데요. 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 수치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약 4주 동안 매일 팥을 섭취하게 했는데 그 결과 당뇨 환자들의 공복 혈당 수치가 약 평균 19.5%가 감소했고 또한 인슐린 저항성이 감소하는 결과를 볼 수가 있었어요. 또 팥은 쌀의 10배 이상 그리고 바나나의 약 4배 이상 많은 칼륨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칼륨은 몸 안에 있는 나트륨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고 당뇨 환자의 신장 기능을 강화시켜 줄 수 있고 혈압의 상승을 억제해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팥은 우리가 한의원에서 다이어트를 위한 처방을 할 때도 많이 쓰이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팥에 들어있는 이 풍부한 칼륨 때문인데요. 칼륨이 이뇨작용을 통해서 우리 몸에 이 부종을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붓는 거를 빼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지방이 몸에 잘 쌓여서 살이 잘 붓고 찌는 분들이 팥을 드시면 아주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실험에서 실험 쥐에게 팥 추출물을 먹여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랬더니 근육 손실 없이 체지방 함량이 약 30%가 줄었고 몸무게도 37% 정도 감소한 결과를 발표했었어요. 정말 큰 효과죠. 자, 이렇게 녹두와 함께 복용하면 좋은 식품들을 우리가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녹두를 복용할 때 주의할 점도 있겠죠.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녹두의 차가운 성질이에요. 이 녹두의 차가운 성질은 우리 몸에 열을 낮춰줄 수 있고 외부로부터 받는 스트레스를 해소시켜주는 효과가 있는데요. 또 염증을 완화시킬 수도 있고 통증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두통이 심한 분들은 녹두로 속을 채운 베개를 쓰면 두통을 완화하는 효과를 보시기도 합니다. 다만 이 찬 효과 때문에 녹두를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겠죠. 평소에
평소에 몸이 차서 냉증이 있는 분들은 녹두를 많이 드시게 되면 오히려 거꾸로 해가 될 수가 있겠죠. 찬 음식이 많이 들어가면 위나 장이 차가워지기 때문에 소화력이 보통 좀 떨어질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복통이나 변비, 설사 같은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녹두를 드시려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마늘이랑 함께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의할 점은 바로 녹두의 강력한 해독작용인데요. 이 녹두의 해독작용은 우리 몸에 도움을 줄 수가 있는데요. 몸의 중요한 장기 중에 하나인 간에 특히나 많은 도움을 줍니다. 왜냐하면 간은 우리 몸에 들어오는 독소를 해독해주는 역할을 맡고 있죠. 녹두가 이런 간의 해독 기능을 올려줄 수가 있기 때문이죠. 녹두에 들어있는 풍부한 단백질과 펩타이드가 간의 해독작용에 필요한 글루타치온의 원료를 공급을 해주게 되고 체내에 중금속이나 독성 물질을 결합시켜서 몸 밖으로 배출을 도와주게 됩니다. 특히 중금속 해독 연구에서는 납이나 카드뮴 등의 흡수를 억제하고 배출을 도와줘서 독성을 완화하는 효과를 보여주기도 했었고요. 하지만 이런 효과가 우리가 보약을 복용할 때는 거꾸로 상극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몸이 약하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보약을 드시는 분들 많이 있죠. 바로 이 보약의 효과가 녹두의 해독작용 때문에 오히려 사라져버릴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한의원에서 보통 한약을 짓거나 하면 녹두나 숙주나물을 먹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 녹두의 해독작용은 녹두 껍질에 있는 성분 때문에 보통 나타나는데요. 껍질을 제거하고 만든 요리나 녹두 전분으로 만든 청포묵이나 녹두 당면을 드시면 녹두의 해독작용은 누릴 수가 없어요. 물론 녹두 껍질을 제거해도 알맹이의 영양 성분들이 풍부한데요. 우리가 해독작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껍질을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복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복용 시에 주의할 점은 바로 녹두의 풍부한 칼륨입니다. 앞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칼륨은 몸에 나트륨을 배출해주며 당뇨와 고혈압에도 도움이 되지만 만약에 신장 질환이 있는 신장이 약하신 분들에게는 거꾸로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신장이 약하신 분들이 이 녹두를 필요 이상으로 많이 과량 드시게 되면 칼륨 배출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몸에 칼륨이 쌓이면서 고칼륨 혈증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고칼륨 혈증이 오면 근육이 약해지거나 부정맥, 심장질환 등의 증상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신장이 약하신 분들은 과도하게 많이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빈혈이 있는 분들이 들깨를 꾸준히 섭취를 하시면 이 빈혈도 개선하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좋은 들깨가 가장 취약한 단점이 있어요. 그건 바로 열에 약하고 쉽게 산패된다는 거예요. 통들깨보다는 들기름으로 많이 섭취하게 되는데 이 들기름을 짤 때 굉장히 좋아요. 들기름을 짤 때 보통은 200도 이상으로 가열을 해서 들기름을 볶아서 기름을 짜게 되는데 이때 몸에 좋은 오메가3 지방산이 대부분 파괴가 많이 돼요. 그래서 들기름을 드실 때는 저온에서 압착한 기름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온 압착유 또는 생들기름이라고도 하는데 이 기름을 요리에 사용할 때도 열에 오랫동안 가열하지 말고 요리가 끝나갈 무렵에 촉촉촉 이렇게 들기름을 넣어 주시거나 먹기 직전에 드레싱해서 드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들깨를 이렇게 드시면 당뇨와 혈당이 싹 사라지고 치매도 예방할 수 있어요. 들기름, 들깨 하면 뭐가 생각나나요, 여러분들은? 들기름에 북어와 미역을 구수하게 볶아 시원한 북어 미역국을 끓여 먹어도 정말 맛있잖아요. 그죠? 건강에도 좋다는 이 들기름과 들깨 잘못 먹으면 암에 걸리고 혈관 건강에도 악영향을 줘서 치매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어떻게 먹을 때 건강을 해쳐 암에 걸리고 또 치매를 유발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먹는 것이 우리가 건강하게 먹는 방법인지, 또한 어떻게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제가 들깨에 대한 모든 것 알려드릴게요. 나이가 들면서 산책하기도 힘들고 관절도 쑤시고 무릎 통증 이것 때문에 힘드시지 않나요, 여러분들? 들깨의 첫 번째 효능은 바로 관절염에 좋다는 거예요. 무릎이나 관절 통증 때문에 병원에서 진통제를 처방받고 약국에서 또 진통제를 받아 드시고, 이때 이 처방받는 우리 진통소염제의 역할이 우리 몸속에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이 물질의 생성을 억제해서 통증을 막아주는 기전인데, 이 들깨 속에 함유되어 있는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인 알파리놀렌산이라는 게 함유되어 있는데, 이는 체내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생성을 억제하는 데 아주 좋은 효능을 발휘해요.
이처럼 우리가 오메가3를 먹는 이유 중 하나도 혈관 건강이나 혈행장애, 피를 맑게 해준다 등등의 역할도 있지만 몸속의 미세염증을 잡아주는 역할이 굉장히 커서 드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이러한 들깨가 바로 이런 염증 유발 물질을 억제해줘서 진통 역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죠. 또한 들깨의 두 번째 효능은 바로 뼈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건데, 이는 들깨에 관절염과 무릎 통증이나 이런 거를 완화시켜주는 성분도 들어있으면서 뼈 건강에 도움을 주는 이유는 이 칼슘 함량도 높기 때문이에요. 이 들깨 100g에는 약 한 390ml 정도 되는 칼슘이 함유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뼈 건강에 아주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식품이기도 해요. 이러한 들깨를 꾸준히 섭취하면 이처럼 칼슘의 흡수도 많아져 골다공증 예방에도 참 좋은데, 중년 이후 노화가 진행될 때 영양 불균형이 생기면서 많이 발생이 하게 되는데, 여성의 경우 폐경 이후에는 골밀도가 많이 감소가 되고 골다공증 발생되는 확률도 높아진다고 해요. 골다공증으로 인해서 노인들의 골반 골절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이 골반 골절로 인해서 65세 이상이신 분들은 30%가 1년 내에 사망하고, 또 80세 이상인 분들은 50%가 2개월 이내에 사망을 할 수도 있다고, 굉장히 위험하다고 해요. 그럼 노인들에 대한 뼈 관리는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 골다공증 관리에 뼈 건강을 유지하고 골절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뼈 건강을 위해서 우리 들깨를 꾸준히 섭취하는 게 좋겠죠. 나이가 들면서 깜빡깜빡하는 일도 잦아지고 기억력도 떨어져서 고민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제는 걱정하지 마세요. 세 번째 들깨의 효능은 바로 뇌 건강, 뇌신경을 튼튼하게 해주고 기억력도 높여주고 치매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효능이 있는 이유는 잠깐 말씀드린 대로 오메가3가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는데, 이 오메가3는 보통 흔히들 알고 계시듯이 등푸른 생선에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알고 계시잖아요. 이것은 동물성 오메가3고, 식물성 오메가3인 이 알파 리놀렌산이라는 거는 들깨에 많이 들어있어요. 이 들깨에 함유된 지방산 중에서 이 60% 정도나 차지하는 게 바로 이 알파 리놀렌산인데, 이 알파 리놀렌산은 뇌신경 보호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데, 어떻게 뇌신경을 보호하느냐? 뇌신경에 염증을 일으켜서 망가뜨리는 이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러한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의 분비를 감소를 시키고, 또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의 뇌에서 많이 발견되는 이 비정상적인 단백질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베타 아밀로이드라고 하는데, 바로 이 알파 리놀렌산이 이 베타 아밀로이드를 감소시키기 때문이에요. 참치에도 많이 함유되어 있다는 DHA 많이 들어보셨죠? 이 DHA가 대표적인 뇌기능 강화 물질인데, 이 DHA가 우리의 기억력도 높여주는 데 도움 주고 또 학습 능력 또한 좋게 만들어주는데, 이 DHA는 체내에서 잘 합성이 되지가 않아서 식품으로 섭취를 하는 게 좋아요. 이 들깨에 함유된 알파 리놀렌산이 흡수될 때 바로 이 DHA로 전환이 돼요. 그래서 어린이 전용 오메가3 같은 경우에서도 약국에서 많이 보시면 이 EPA보다는 DH 함유량이 높은 영양제도 굉장히 많이 찾아볼 수가 있는데, 이렇듯 들깨가 뇌신경이나 뇌 건강에 좋은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네 번째 들깨의 효능은 이 심장을 건강하게 하고 혈관의 노화를 막아주는 데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이 알파 리놀렌산이 체내에 흡수될 때 DHA로 변환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EPA로도 변환이 되는데, 이 EPA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바로 혈소판 응집을 억제해서 혈관에 혈전이 생기는 것도 막아주는 효능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물론 혈액순환도 도와주겠지만, 그리고 혈관은 튼튼하게 하는 효능과 혈액의 중성지방과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을 낮추고 또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을 높여주는 역할도 같이 해요. 이 미국의 심장협회에서는 허혈성 뇌졸중이나 심장마비로 인한 돌연사, 관상동맥 질환 등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매주 1회에서 2회 이상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등푸른 생선을 섭취하는 것이 도움을 준다고도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 오메가3 지방산의 함량을 살펴보면 이 100g당 오메가3 지방산의 함량이 연어에는 한 11.5g, 고등어에는 9.9g, 들깨에는 무려 63.1g이나 함유가 되어 있다고 해요. 굉장히 많이 함유되어 있죠. 이렇듯 들깨에는 연어에 비해서 5배 이상 들어있다는 건데, 들깨를 꾸준히 드셔서 혈관도 건강하게, 심장도 튼튼하게 유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섯 번째 들깨의 효능은 바로 변비에 좋다는 거예요.
이 들깨의 껍질에는 식이섬유가 굉장히 풍부한데 들깨 100g에는 약 18g 정도로 풍부한 식이섬유가 함유가 되어 있어요. 이 식이섬유는 우리 장내에서 수분을 흡수하게 되는데 이 수분을 흡수하게 되면 대변도 무르게 해주고 장 운동도 촉진해서 변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줘요. 또한 불포화 지방산도 굉장히 풍부한데 들깨에 함유되어 있는 이 리놀렌산이 대장의 염증도 억제해주고 변비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이 대장 질환 또한 예방하는 데 도움도 줄 수 있어요. 여섯 번째 들깨의 효능은 바로 이 췌장을 건강하게 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들깨에는 또 루테올린이란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몸 안에서 인슐린에 대한 반응도를 높이는 기여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가 되죠. 인슐린이 조금만 분비하게 돼도 몸 안에서 이 인슐린에 대해서 반응을 잘하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 것도 막아주고 또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도 멈추는 역할을 하겠죠. 이렇게 췌장의 부담을 많이 덜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루테올린을 통한 인슐린 반응도가 높아지면 당뇨도 예방할 수 있고 혈당 조절에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일곱 번째 들깨의 효능은 알레르기성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는 건데 들깨에 오메가3 지방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이 오메가3 지방산이 염증을 억제하고 면역력을 강화시키고 이러한 효과가 있어서 알레르기 증상도 예방하고 완화시키는 데 도움도 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비타민 E가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는데 이 비타민 E는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고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인 히스타민의 분비를 억제하는 효과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처방받는 항히스타민제 굉장히 유명한 제품들 많잖아요. 약국 가면 이거와 비슷한 비전이라고도 어찌 보면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여덟 번째 들깨의 효능은 빈혈에 좋다는 거예요. 들깨에 약 100g에는 철분이 14mg 정도 함유가 되어 있는데 이는 시금치의 약 2배에 해당이 돼요. 시금치보다도 이 철분 함량이 높아서 빈혈에 도움을 줄 수도 있고 그뿐 아니라 이 들깨에 함유된 비타민 B12라는 성분은 조혈작용 즉 피를 만들어주는 작용을 도와주는데 이 조혈작용이란 혈액 속에 혈구를 어떻게 보면 만들어내는 과정을 말하죠. 빈혈이 있는 분들이 들깨를 꾸준히 섭취를 하시면 이 빈혈도 개선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좋은 들깨가 가장 취약한 단점이 있어요. 그건 바로 열에 약하고 쉽게 산패된다는 거예요. 통들깨보다는 들기름으로 많이 섭취하게 되는데 이 들기름을 짤 때 굉장히 좋아요. 들기름을 짤 때 보통은 200도 이상으로 가열을 해서 들기름을 볶아서 기름을 짜게 되는데 이때 몸에 좋은 오메가3 지방산이 대부분 파괴가 많이 돼요. 그래서 들기름을 드실 때는 저온에서 압착한 기름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온 압착유 또는 생들기름이라고도 하는데 이 기름을 요리에 사용할 때도 열에 오랫동안 가열하지 말고 요리가 끝나갈 무렵에 촉촉촉 이렇게 들기름을 넣어 주시거나 먹기 직전에 드레싱해서 드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또한 이 들기름은 산패가 쉽게 되는데 이 들기름이 산패되면 벤조피렌이라는 물질이 생성되는데 이게 1급 발암 물질이에요. 이 산패된 들기름을 지속적으로 드시게 되면 발암 물질을 계속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들기름의 사용 기간 또한 지켜주시는 게 좋은데 보통은 2달 이내로 드시는 게 가장 좋고 개봉을 하셨다면 1달 이내에 소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어린이 시럽이랑도 비슷하죠, 유통기한이. 이 들깨는 또한 보관 방법도 굉장히 중요해요. 신문지나 검은 비닐 이런 걸로 감싸서 빛을 차단하고 밀봉한 상태에서 반드시 냉장 보관하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실온에 두신다면 들기름의 산패는 급속히 진행이 돼요. 근데 이 들기름을 오래 보관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이것은 참기름과 섞어서 보관하는 거예요. 이 참기름에는 비타민 E와 세사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 성분이 들기름의 산패를 막아줘서 도움을 주죠. 이 세사몰이라는 성분은 참기름을 고온에서 볶거나 기름을 짜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물질인데 이 때문에 다른 기름에 비해 참기름이 산패가 느리고 지속성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들기름과 참기름을 7:3, 8:2 정도로 섞어서 보관하시면 조금 더 오래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들깨를 기름으로 드시게 되면 들깨 껍질을 섭취할 수가 없잖아요. 들깨 껍질에 몸에 좋은 식이섬유와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인 이 페놀 성분들을 다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들깨를 제대로 드시려면 들기름보다도 통들깨 자체로 드시는 게 좋은데 우리 마트 많이 가잖아요. 마트에 가면은 통들깨보다도 들깨 가루를 굉장히 많이 판매해요.
이 들깨가루는 산패가 빨리 되기 때문에 통들깨를 구매해서 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이 통들깨를 구매하시면 그 안에 작은 돌이라든지 이물질이 또 많이 들어있겠죠. 그래서 세척도 잘 해주셔야 돼요. 제가 세척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들깨를 물에 담가 씻어요. 그리고 물 위에 동동 뜨는 것만 얇은 채로 걷어서 옮겨주시고, 이렇게 반복하게 되면 바닥에 이제 돌이나 이물질만 남게 되는데, 또 이거를 버리고 또 물에 담가 씻어주고, 또 물 위에 뜨는 것만 채로 살짝 걷어서 옮겨주시고, 이 작업을 한 3-4번 정도 반복해 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 통들깨를 깨끗하게 세척할 수가 있죠. 깨끗하게 세척한 통들깨는 자연 건조해줘도 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팬에 담아서 약한 불로 건조해 주시거나, 아니면 쉬운 방법은 집에 있는 전자레인지를 이용하셔서 건조시키면 돼요. 근데 전자레인지를 이용한 건조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세척한 통들깨를 접시에 담아서 한 5분 정도 돌려주시면 돼요. 이때 수시로 상태를 확인해 줘야 돼요. 아직 건조가 5분 정도면 건조는 덜 됐을 거예요. 근데 오랜 시간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들깨가 탈 수가 있죠. 이렇게 5분 정도씩 돌려가면서 중간중간 상태를 확인해 주고 완전히 건조될 때까지 이 작업도 반복해 주시면 돼요. 이 완전히 건조된 통들깨는 그냥 스푼으로 떠서 드셔도 되고, 먹을 만큼씩 믹서기에 갈아서 음식에 넣어서 드셔도 되고, 통들깨 자체로도 음식에 넣어 드셔도 되죠. 이렇게 하시면 들깨를 산패되지 않은 채로 신선하고 건강하게 버리는 거 없이 드실 수가 있습니다. 고구마에 있는 성분인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은 우리 몸속에서 비타민 A로 전환이 되는데, 이 성분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눈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외부에서 침입한 바이러스와 세균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역할도 같이 해요. 고구마는 당이 어느 정도 들어있는 식품이라서 당뇨 환자가 섭취할 경우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당뇨 환자의 경우 혈당 조절을 하는 것이 쉽지 않죠. 그래서 약으로도 조절을 하고 주사로도 조절을 하는데, 이러한 과도한 당질 섭취 우려가 있는 고구마를 최대한 어느 정도 피하는 것이 좋기는 해요. 그렇다고 몸에 좋은 성분들이 이렇게 많은 고구마를 이런 분들은 먹으면 안 될까요? 이런 분들에게 꼭 맞는 혈당 문제를 해결해주는 고구마가 있어요. 자, 이게 무엇이냐면 바로 건강한 습관이 항상 나를 만든다. 건강한 삶을 원하시면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주세요. 이런 고구마를 드시면 병든 혈관이 살아나고 암세포가 사라집니다. 고구마는 우리 몸에 좋은 성분이 많고 맛도 좋아 인기가 정말 많죠. 그렇지만 이렇게 몸에도 좋고 맛도 좋은 고구마도 잘못 알고 먹으면 우리 몸에 독이 될 수도 있어요. 몸에 좋은 고구마의 효능과 잘못 알고 먹어서 독이 될 수 있는 경우, 그리고 고구마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반대로 함께 먹으면 안 좋은 음식도 알아보고, 추가로 우리가 많이 드시는 고구마의 종류 4가지, 그리고 겨울철 고구마 보관법까지, 고구마에 대한 모든 것을 한 번에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고구마의 효능 5가지를 알아볼 건데요. 고구마의 첫 번째 효능은 항암 효과입니다. 이 고구마의 베타카로틴은 활성산소로 변형된 세포에 작용해서 이 성장과 전이를 차단함으로써 암세포가 형성되는 것을 억제하는 효능도 있는데요. 이는 일본 연구팀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82가지 채소 중 고구마가 발암 억제율 1위에 올랐다고 해요. 특히 고구마 이 껍질에는 암 예방에 좋은 식이섬유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껍질까지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알려져 있죠. 이 연구에 따르면 고구마 껍질의 발암 억제율은 최대 98.7%. 와, 이렇게까지 높은 것으로 밝혀져 있어서 하루 1개의 고구마를 꼭 껍질째 먹으라고 추천을 합니다. 물론 깨끗하게 세척이 돼야겠죠. 또한 이 고구마에는 카로티노이드 종류인 베타카로틴이 다량 포함되어 있어서 폐암, 위암 등을 막아주고, 이 고구마에 들어있는 식이섬유는 대장암 예방도 도울 수 있다고 해요. 고구마의 두 번째 효능은 면역력 강화입니다. 이 고구마에 있는 성분인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은 우리 몸속에서 비타민 A로 전환이 되는데, 이 성분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눈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외부에서 침입한 바이러스와 세균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역할도 같이 해요. 그래서 항체 생성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이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 몸의 면역력도 향상되는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겠죠. 추가로 이 비타민 C가 풍부하기 때문에 피로회복과 신경 완화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고구마의 세 번째 효능은 이 소화기능 향상입니다. 고구마에
들어있는 그 풍부한 섬유질과 마그네슘은 우리 소화 기능을 향상을 시켜주는데 이 장 속에 있는 유익균의 먹이가 되기 때문에 우리 몸의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이 고구마를 잘랐을 때 나오는 하얀 진액, 여기에 그 얄라핀이라는 성분이 들어있거든요. 이 얄라핀이라는 성분은 우리 몸의 장 활동을 활발하게 해주고 또 대장암 예방에도 탁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이 고구마는 100g당 86칼로리를 가지고 있어 갖고 열량 자체가 아주 낮은 편은 아니에요. 근데 혈당 지수가 낮기 때문에 살이 쉽게 찌지 않아서, 그래서 다이어트 음식으로도 굉장히 유명해지고 있죠. 또한 섬유질도 풍부해서 배변 활동을 도와줘서 우리 몸의 노폐물들을 제거해주고 흡착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또 변비 개선 효과도 있어요. 또한 이런 고구마에는 저항성 녹말이란 게 풍부한데, 이 저항성 녹말은 우리 몸에 포만감을 줄 뿐만 아니라 소화도 느리게 해주고 지방 분해 효과도 있기 때문에 체중 감량 효과도 얻을 수 있고, 음식을 과식 안 하고 천천히 드시는데도 도움을 줄 수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고구마의 네 번째 효능은 노화 예방입니다. 이 고구마에는 비타민 C와 E, 베타카로틴 이런 좋은 성분들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노화를 유발하는 활성산소를 억제해주는 기능도 같이 갖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 자색 고구마와 같은 보랏빛 색을 띠는 고구마는 또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도 포함하고 있는데, 이 안토시아닌은 우리 몸의 세포 손상도 막아주고 세포의 생성도 촉진을 해서 피부에 탄력이 생기도록 도와주기도 합니다. 고구마의 다섯 번째 효능은 혈관을 튼튼하게 해주는 역할도 같이 하는데, 이 고구마에는 칼륨이 많아서 우리 몸에 있는 나트륨을 몸 바깥으로 계속 내보내주고 혈압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조절할 수 있게 또 도와주는 역할도 같이 하죠. 이로 인해서 고혈압과 같은 혈관 관련 질병의 예방도 같이 도와주는 기능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비타민 B 복합체 중에서 B5라고 불리는 이 판토텐산이라는 물질이 들어있는데, 이는 우리 몸에 코르티솔을 분비를 촉진을 시켜줘서 스트레스나 혈압 수치가 높아지는 것도 막아줄 수 있다고 해요. 이 부신피로 증후군 같이 만성피로 증후군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에서도 특히나 다른 비타민들 중에서 B5라는 판토텐산 함량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와 같이 보시면 이해하시기도 아마 쉬울 거예요. 이렇게 고구마는 이렇게 효능만 봐도 안 먹을 수 없는 정말 최고의 식품인데요. 이런 고구마도 경우에 따라서 몸에 좋을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고구마 먹을 때 독이 되는 경우도 총 5가지 정도가 있는데, 어떤 경우인지 지금 바로 알아볼게요. 고구마가 독이 되는 경우, 첫 번째는 고구마에 검은 반점이 있는 고구마를 무심코 그냥 먹는 경우예요. 그냥 검은 반점이라고 해서 색깔이 그렇나 보다, 아니면 뭐 이렇게 옆에 눌렸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근데 고구마의 검은 반점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냥 드시면 절대 안 돼요. 이 검은 반점은 고구마에 생긴 검은 무늬병이라는 건데, 고구마 검은 무늬병은 이 수확 과정에서 고구마가 상처가 생기잖아요. 이 상처가 생긴 곳에 균이 침입하게 돼서 생기는 병이에요. 수확 초기에는 잘 티가 나지 않아요. 근데 이 고구마를 저장하는 과정에서 이게 발병하게 되는데, 이 검은 반점들이 생기면서 그 반점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전체적으로 퍼지게 돼요. 이 검은 반점에는 이포메아마론이라는 강력한 독소가 들어있어요. 이 독소가 생성이 되게 되고, 이 상체로 고구마를 그대로 섭취하게 되면 뭐 식욕 감퇴도 있을 수가 있고, 뭐 호흡곤란, 설사 등 뭐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을 많이 드시면 정말 심한 경우는 뭐 폐와 간까지 괴사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폐와 간에 관련된 질환을 보유하고 있는 환자분 같은 경우나 노약자, 어린이라면 특히 고구마를 섭취할 때 이러한 병에 감염된 고구마가 아닌지 꼭 확인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간혹 그 검게 변한 부분만 한 칼로 살짝 드러내서 먹으면 되지 않나요? 이렇게 말씀 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검게 변한 부분이 있다면 이미 어느 정도 전체의 그 균이 퍼진 상태고, 열을 가하거나 푹푹 삶고 쪄도 이게 잘 사라지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꼭 고구마를 그냥 통째로 아깝더라도 폐기해 주시는 게 우리 건강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고구마가 독이 되는 경우 두 번째는 위장이 약한 분들이에요. 평소 고구마를 먹고 소화가 안 돼서 어우 더부룩해 이런 느낌이 들었거나 속 쓰려 이런 현상이 심해진 경험이 있다면, 위장이 약한 사람으로서는 고구마를 섭취하는 것이 별로 크게 도움이 되진 않아요. 고구마에 함유되어 있는 타닌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 타닌과 아교질 성분은 우리 위벽을 자극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위산 분비도 촉진을 시키기 때문에 각종 위장 장애를 유발할 수도 있어요. 이를 무시하면서 우리가 그냥 맛있다고 계속 먹는다면 다른 병을 치료하기 전에 위염이나 위궤양까지도 올 수가 있겠죠. 이러신 분들은 특히
조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고구마가 독이 되는 경우 세 번째는 당뇨가 있으신 분들입니다. 이 고구마는 당이 어느 정도 들어있는 식품이라서 당뇨 환자가 섭취할 경우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당뇨 환자의 경우 혈당 조절을 하는 것이 쉽지 않죠. 그래서 약으로도 조절을 하고 주사로도 조절을 하는데, 이러한 과도한 당질 섭취 우려가 있는 고구마를 최대한 어느 정도 피하는 것이 좋기는 해요. 먹더라도 과량 드시지 말고 소량만 드시는 것을 추천하고, 주기적으로 혈당 관리도 체크도 잘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고구마를 먹는 방법에도 당 성분의 차이가 많이 나는데, 많이 먹는 방법으로 고구마를 쪄서 먹는 방법이 있고, 구운 고구마로 먹는 방법, 그리고 생으로 먹는 방법이 있는데요. 특히 구운 고구마의 경우 만들 때 열을 서서히 높여서 오래 익히기 때문에 이 고구마에 들어있는 전분이 당으로 바뀌는 시간이 충분해서 생고구마나 찐 고구마보다도 이 구운 고구마가 훨씬 당이 더 높아지게 된다고 해요. 이 고구마의 혈당 지수는 생 고구마의 경우 예를 들면 55 정도 나오고, 찐 고구마가 한 70.8 정도? 근데 구운 고구마는 90.9입니다. 이렇게 고구마가 당뇨에 좋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생고구마가 당뇨나 당이 높으신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이유를 아시겠죠? 이 생고구마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섭취하게 되면 다당류인 전분이 단당류로 천천히 전환되기 때문에 급격한 혈당 상승을 막아줘요. 밤고구마, 호박고구마, 요새는 꿀고구마까지 정말 많이 드시는데요. 이렇게 고구마는 당 지수가 높아서 혈당을 급격히 올리기 때문에 당이 높거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피하시는 게 좋고, 드신다면 생고구마를 조금씩 드시는 것도 추천을 드릴게요. 그렇다고 몸에 좋은 성분들이 이렇게 많은 고구마를 이런 분들은 먹으면 안 될까요? 이런 분들에게 꼭 맞는 혈당 문제를 해결해주는 고구마가 있어요. 자, 이게 무엇이냐면 바로 자색 고구마예요. 아까도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이 자색 고구마는 그 보랏빛을 띠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굉장히 풍부해요. 이 안토시아닌 성분은 당뇨를 예방하는 식품으로도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죠. 이 항산화 작용과 노화 방지 기능까지 가지고 있는 고구마인데, 이 자색 고구마는 일반 고구마에 비해서 3배 이상 많은 안토시아닌 함량을 가지고 있으니 꼭 드셔보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러한 자색 고구마도 지금이 제철입니다. 이렇게 음식에 보랏빛을 띠게 만드는 성분이 이 안토시아닌인데, 이 안토시아닌은 흔히 우리가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베리류, 블루베리, 빌베리, 웰더베리 굉장히 많죠. 여기에도 굉장히 많이 함유되어 있고, 이런 베리류의 영양제 같은 건강기능식품 그 뒷면을 보시면은 총 안토시아닌 함량이라고 이렇게 기능성 성분 지표가 표시되어 있어요. 이 정도로 안토시아닌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안토시아닌이 함유된 영양제를 드실 때도 이 안토시아닌의 함량 비교를 잘 하셔서 좋은 원료사 영양제를 섭취를 하는 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고구마가 독이 되는 경우 네 번째, 신장이 약한 분들입니다. 이 고구마는 한 개당 칼륨이 약 13% 정도 들어있을 정도로 굉장히 칼륨이 풍부한 음식인데, 이 칼륨은 우리 몸에 나트륨 수치를 조절해주고 신체의 수분 함량도 조절해주고 혈압도 개선하고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혈관질환 발생으로 인한 사망률을 줄여주기도 해요. 하지만 이렇게 칼륨이 풍부한 고구마는 신장이 약하신 분들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는데, 이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는 분들은 이 칼륨을 배출하는 게 원활하지가 못해요. 그래서 과하게 칼륨을 섭취하면 그대로 혈액에 쌓이면서 칼륨 농도가 높아져 이 고칼륨 혈증도 유발할 수가 있어요. 우리 몸에 칼륨이 과도하게 축적이 되면 부정맥이나 각종 심장질환, 혈관질환을 유발할 수도 있으므로 신장이 약하신 분들은 꼭 주의해서 드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칼륨은 콩팥에 부담을 주므로 신장 관련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먹을 때 조심도 해야 되고, 이 중에서는 이 고구마 안에 옥살산 성분이라는 게 들어있는데, 이 옥살산 성분도 과하게 먹을 시 요로 결석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 꼭 주의하셔야겠죠. 자, 고구마가 독이 되는 경우 다섯 번째, 담배를 피우는 사람입니다. 담배와 고구마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전혀 생각지도 못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이 고구마의 풍부한 베타카로틴 성분은 노화와 질병을 유발하는 활성산소도 제거해주고 염증 질환이나 암 예방 효과가 있으며 피부세포의 성장과 재생을 촉진하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하지만 오랫동안 흡연을 하신 분들한테는 이 베타카로틴 성분이 오히려 도구로 작용해서 폐암을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미국 국립보건원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베타카로틴 섭취량이 20ml에서 30ml 정도 섭취하는 흡연자이신 분들은 베타카로틴을 복용하지 않는 흡연자에 비해서 폐암 발생 위험이 24%나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어요. 근데 고구마에는 품종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대체로 속이 노란 품종의 고구마일수록 이 베타카로틴의 함량이 높다고 해요. 이 베타카로틴은 우리 폐가 건강한 분들한테는 폐암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반대로 흡연자의 경우 과량 섭취하면 오히려 폐암 위험률을 조금이나마 증가시킬 수 있으니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겠죠. 그렇다고 흡연자분들은 고구마를 무조건 먹으면 안 돼요 이런 말은 아니고요. 너무 자주 먹지만 않으면 폐암까지 가는 경우는 당연히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 고구마가 흡연자한테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정보를 아셨으니 이제부터는 조금 조심해서 드시는 게 좋겠죠. 고구마를 드실 때 다른 여러 가지 음식들과 같이 드시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부터는 고구마와 함께 먹었을 때 궁합이 잘 맞는 음식과 함께 먹으면 궁합이 안 맞는 음식을 알아볼게요. 고구마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첫 번째는 동치미입니다. 고구마에 들어있는 전분이 감자나 옥수수에 들어있는 것보다 점도가 더 높다고 해요. 꼭꼭 씹어도 뭉치는 성질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따라서 몸 안에 들어가면 꽉 막히고 잘 안 내려가는 느낌을 받으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런 고구마의 전분을 분산시키는 음식이 바로 동치미예요. 이 동치미 무 속에 들어있는 식이섬유가 고구마의 전분이 뭉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도 하는데 특히 이 무에 있는 성분이 고구마가 장에서 발효되고 부패되는 것도 억제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 또 고구마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두 번째는 과연 뭘까요? 두 번째는 사과예요. 이 사과도 펩틴이라는 식이섬유가 들어있어서 고구마 전분이 소화되는 과정에서 뭉치는 것을 막아준다고 해요. 그러면 사과? 동치미밖에 없을까요? 고구마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세 번째는 뭘까요? 우유입니다. 이 우유에 들어있는 지방 성분도 고구마 전분이 서로 뭉치는 것을 막아주는 기능을 하는데 이 우유에는 단백질과 칼슘도 들어있기 때문에 같이 먹으면 영양까지도 같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구마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이 있는 것처럼 함께 먹었을 때 궁합이 정말 안 좋은 음식도 있어요. 그 첫 번째, 소고기는 피해 주시는 게 좋아요. 한방에서는 고구마와 소고기를 상극인 식품으로 간주한다고 하는데 왜 그럴까요? 영양분이 소화와 흡수되는 것을 서로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간혹 소고기를 고구마와 함께 굽거나 소갈비찜을 만들 때도 감자도 넣고 고구마도 넣잖아요. 근데 이 두 식품을 함께 먹으면 소화가 안 될 수 있으니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고구마와 함께 먹으면 안 좋은 음식 두 번째는 땅콩입니다. 이 땅콩은 고지방과 고단백 식품 중 하나로 지방과 단백질이 굉장히 풍부한데 여기에 고구마는 주로 탄수화물이 풍부한 거 아시죠? 이 두 음식을 함께 섭취하면 고단백과 고지방이 함께 소화돼서 소화가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또한 이 두 음식을 함께 먹게 되면 과다한 칼로리를 섭취할 수가 있어서 체중 관리에 영향을 줄 수도 있죠. 그렇다면 요즘 자주 드시는 고구마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누구나 잘 아시는 호박고구마입니다. 생각만 해도 호박고구마 달달하니 맛있죠. 호박고구마는 표면이 부드럽고 주황빛을 띠고 고구마 중에서도 단맛이 일품이죠. 호박고구마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고구마 중에 하나고 구워 먹거나 찐 고구마로 즐기거나 샐러드, 스무디, 베이킹 다양한 요리에 사용할 수도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여성분들이 또 특히 좋아하시는 밤고구마입니다. 이 밤고구마, 노란색 또는 붉은색의 표면을 가지고 다양한 크기도 있죠. 근데 이 밤고구마는 다른 고구마에 비해서 당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청량감도 살짝 있는 것이 특징이고 구워 먹으면 밤과 비슷한 질감이나 식감도 있는 고구마를 말하는 거죠. 자, 세 번째, 꿀고구마. 이 꿀고구마라고 불리는 베니하루카라는 품종이에요.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이 베니하루카라는 품종은 이 호박고구마와 밤고구마를 교배시켜서 만든 새로운 품종의 고구마예요. 여기에는 밤고구마의 맛있는 밥맛과 호박고구마의 부드러운 감촉, 이걸 둘 다 가지고 있는 고구마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꿀고구마는 해남 지역에서 특히 재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네 번째는 뭘까요? 다 나온 것 같은데 뭐지? 자, 네 번째는 자색 고구마입니다. 제가 여러 번 힌트를 드렸죠. 이 자색 고구마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라색 발색 물질인 안토시아닌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굉장히 유명해요.
간단히 다시 말씀드리면 이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으로서 우리 건강에 굉장히 많은 이점이 있는 고구마인데, 일반적으로 껍질이 보라색을 띠고 속살 때 보라색을 띠는 게 자색 고구마의 특징인데, 이 고구마는 인기도 굉장히 많죠. 그리고 수확 시기도 늦가을로 정해져 있어서 박스채로 사서 보관하시면서 드시는 분들이 또 굉장히 많죠. 그때밖에 수확을 못하니까. 근데 보관하실 때 우리가 몇 가지만 주의하시면 정말 맛 좋고 건강한 고구마를 드실 수가 있습니다. 고구마를 보관하는 법 지금부터 알아볼게요. 자, 고구마를 받으면 먼저 상처난 고구마가 있는지 잘 확인해 주세요. 이 고구마는 껍질이 얇아서 상처가 나기도 쉽고, 상처가 나면은 그 상처 속으로 균이 감염될 수도 있고 썩고 곰팡이가 나기 쉬워요. 따라서 옆에 있는 고구마까지 같이 영향을 미쳐요. 고구마들은 사교성이 굉장히 좋은가 봐요. 그래서 고구마를, 상처난 고구마를 먼저 골라내서 자르고 드시거나, 먼저 골라내서 상처가 안 난 고구마를 따로 보관해 주세요. 그리고 고구마 겉 건조 상태에 따라서 이틀에서 일주일 정도 신문지가 같은 것을 깔고 그늘에서 천천히 말려주세요. 그 이유는 고구마는 겉에 수분을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보관하게 되면 쉽게 썩어요. 그래서 말리는 이유가 또 고구마의 전분이 당분으로 변환되도록 숙성을 시키는 과정이기도 해요. 또 한 가지 주의점은 고구마는 수분에 굉장히 예민한 뿌리 채소예요. 그래서 습기가 차지 않도록 종이박스에 구멍을 슝슝슝슝 내주고 통풍이 잘 되도록 해주시고, 이 흙도 빠져나가지 않게 보관하기 쉽게 상자 바닥에 신문지 같은 거를 깔아주세요. 그리고 햇빛이나 직사광선이 바로 비치지 않는 곳에도 놓아줘야 되는데, 이 고구마가 햇볕에 직접적으로 닿으면 이 온도 변화에 의해서 고구마가 또 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구마는 온도와 수분에 굉장히 예민해서 환경도 변하면 고구마의 맛도 변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옮기면서 상처가 나서 쉽게 썩기도 쉬워지고요. 그리고 고구마의 보관 적절한 온도는 한 13도에서 16도 정도 되는 곳인데, 우리가 흔히 한번 찾아보면 아파트의 뭐 신발장이나 베란다, 앞 베란다 같은 곳, 이런 공간이 되겠죠. 자, 이제 고구마의 보관법도 잘 알아봤으니 이제 맛있는 고구마를 잘 보관해서 겨울철에 호호 불면서 따뜻하게 똑똑하게 먹을 준비가 되셨죠? 건강한 습관이 나를 만든다 기억하시고 올겨울 따뜻한 겨울 보내세요.